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 수는 36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대구시는 해외 미디어와 현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이 적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43만 명으로 잡았는데요.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는 동성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권 회복을 위해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대구의 외국인 관광객 현황과 또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뉴스민의 장은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외국인들이 대구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한 수치인가요? 네.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이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3년 12월 기준 3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전년도 같은 기간 8만 명에 비해 28만 명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직전이던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1만 명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와 비교하면 약 51% 이상 수준으로 이 대구시는 회복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군요. 관광객 중에서 어느 나라에서 온 관광객이 가장 많나요? 네, 이 해외 국가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14만 6천 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과 아메리카주 관광객이 7만 2천 명이었고요. 네. 동남아 관광객이 5만 5천 명, 일본 관광객이 3만 2천 명, 중국 관광객이 2만 6천 명 순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만 관광객이 2배나 많군요. 네, 이 대구시는 지자체의 맞춤형 홍보 전략과 대구공항의 이 용이한 접근성이 대만 관광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이 전체 70%가 대만인으로 확인됩니다. 70%나요? 네. 오. 지난해 11개월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990만 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대만인이 8.8%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제 그에 반하면 대구를 찾는 관광객 중에 대만 국적 외국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참고로 대구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12월 누적 기준으로 9만 1,000명을 기록해 이 전년도 6천 명 대비 1,416%가 증가했습니다. 네.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좀 적중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에 따르면 이 한 대만 예능 프로그램의 대구 특집이 지난 1월에 방송됐다고 합니다. 이 해당 프로그램은 대만에서 10년 동안 방영돼 온 이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네. 유명 MC들이 식도락 체험을 하면서 관광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여행 일상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때 대구 대표 음식인 대구 신미 아시죠? 그렇죠. 이런 이제 비롯한 로컬 맛집과 야간 명소가 소개됐었다고 합니다. 또 이보다 앞서서 대만 유명 셰프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대구 로컬 맛집과 골목 등을 다니면서 대구 관광 명소 등을 소개한 적도 있다고 대구시는 전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되면 가보고 싶어지죠. 예. 그런데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이 대구시는 지난해 이 외국인 개별 여행객의 불만, 불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 전문 식당 67곳을 지정했고요. 교통 거점 안내 표기 개선과 또 관광 숙박시설 환경 개선 지원, 그리고 20곳의 대구 여행 상점 운영 등을 통해서 맞춤형 관광 정보 편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네. 이 다양한 미디어 노출과 더불어서 실제 관광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교통 편의나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도
부분도 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는 이 외국인 관광객 수 유치 목표를 43만 명으로 설정했는데요. 올해요? 네, 대구시는 이 대구 관광 인지도, 호감도 제고를 위한 이 다양한 해외 관광 홍보 추진과 함께 외국인 개별 여행객에게 편리하고 여행하기 좋은 최적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 인지도를 제고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구 최초로 동성로 관광 특구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이 관계 법령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체계 및 홍보 지원이 확대됩니다. 예. 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이 필요한데요. 상가, 숙소, 공공 편익시설, 또 휴양, 오락시설 등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난 2022년에 대구 중구청은 동성로 일대를 이렇게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려고 용역을 시행한 바도 있었는데요. 예. 당시 관광 인프라, 토지 이용 비율 등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급감해서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이라는 이 요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번에는 이 대구 최초로 관광특구 지정에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요건을 맞출 수 있을 네.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네,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으려면 시도지사가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요. 대구시가 이제 오는 6월에 사전 협의를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검토 의견을 통보하고 같은 달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관광특구 후보지는 대구 중구 동성로와 양령시 일대로 총 1.16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염두하고 있는데요. 예, 일대를 잘 아시겠지만 뭐 백화점도 있고요. 그렇죠. 교동시장, 연매시장, 뭐 향촌동 수제화거리, 또 주얼리 패션거리, 로데오거리, 또 북성로 공구거리 등 또 로드샵 7천 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 이 밖에 뭐 근대 역사관이라든지 뭐 한의학 박물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나 숙박시설도 함께 있죠. 네.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이제 관광특구 지정이 되려면 그동안 조성된 문화 인프라가 지금 있잖아요. 네. 이것도 잘 개발하고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보강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웰리스 의료 관광 산업에 좀 더 집중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모두 만여 명으로 이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중구의 경우 3천여 명으로 이 대구에서 가장 많았었는데요. 중구는 이 지역만의 특색 있는 의료기관과 관광 코스들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도 있고요. 또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계산예가, 또 근대 골목 등도 있습니다. 또 지금 중구청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9월에 열렸던 대구 FC와 일본 사간도스 간의 이 친선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 경기 관람을 위해서 방문한 일본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의료 관광 팸투어도 실시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이때 방문한 서포터즈 일행들은 이 계산예가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또 이 양령시 일대를 둘러보면서 한방 의료, 뷰티존, 조격 등을 체험했고요. 또 지난 11월 말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유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이런 비슷한 체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있던 인프라, 문화 인프라에 이런 의료관광 산업을 좀 더 추가해서 추진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구의 매력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할까요? 네, 앞서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뭐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자체의 노력, 뭐 관광특구 추진 상황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사실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만나는 것은 바로 우리 지역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곧 대구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만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간혹 국내 지역 축제에서도 보면 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이나 뭐 불친절한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좀 지적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이 방문객들에게 대구 사람들 참 친절하더라 하는 이 좋은 기억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민의 장은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 선수단 전지훈련 마치고 귀국을 했죠. 네, 삼성은 이제 1월 30일부터 이제 37박 38일로 진행된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를 마치고 지난 7일 목요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네. 네, 구단은 이번 캠프에서 선수들이 이제 기본기와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들어왔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석지훈 기자가 같이 가서 물론 계속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죠, 네. 예, 동행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어땠나요? 일단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키나와까지 다녀왔는데요. 오. 확실히 지난해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전력 보강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인지 선수들 사이에도 살짝은 이제 불안해하는 기류가 조금은 눈에 띄었었는데요. 불안해한다고요? 네. 이제 그런데 이번 캠프에서는 선수들 대부분이 이제 전력 보강도 됐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불안해한다는 건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뭔가 조금 눈빛이 네. 좀 예사롭지 않다고 해야 되나? 좀 불안정해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뭔가 자신감이 느껴졌다. 네. 예. 그런데 새로운 코치진도 지금 합류를 했고요. 불펜의 전력도 강화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기에 좀 새로운 코칭 스태프 합류도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불러온 것 같았는데요. 예. 정민태 투수 코치와 이진영 타격 코치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두 코치 모두 이제 현역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코치로서도 다른 팀에서 성과를 낸 적이 있기 때문인 건지 기존 선수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면서 호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박지만 감독의 어깨도 좀 한결 가벼워졌겠네요. 네, 안 그래도 박지만 감독도 이제 직접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얼굴이 많이 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전력 보강이 되니까 고민도 해결되고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이 좀 밝아 보였습니까? 네. 예, 그렇군요. 이번 캠프에서 눈에 좀 띄는 그런 선수가 있었나요? 네, 이제 타자 MVP로는 이제 내야수 김영웅을 꼽았고요. 이제 투수에서는 이제 최하늘 선수와 저한 이승현 선수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제 또 김영웅 선수가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느낌인데요. 주전 유격수 이재현 선수가 이제 어깨 수술 여파로 이제 4월, 5월쯤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김영웅 선수가 이제 주전 유격수로 낙점을 받은 상황인데요. 김영웅 선수. 네,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가 컸던 선수이니만큼 이 기회를 틈타서 확실히 좀 주전 자리를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칭 스태프도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제 김영웅이 이제 활약하게 된다면은 이제 좀 삼성 내야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또 원래는 이제 주전으로 예상됐던 선수가 1루에는 이제 외국인 이제 데이비드 맥키넌과 이제 오제이 선수가 경쟁을 펼치고 있었고요. 2루에는 이제 김지찬 선수, 3루에는 유지혁 선수, 여기에다가 이제 유격수가 이제 김영웅 선수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선수들의 활약을 봐야 되겠지만 이재현 선수가 돌아왔을 때 이제 김영웅 선수 대신에 류지혁 선수나 김지찬 선수가 밀려날 가능성도 지금 충분해 보입니다. 예,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 주전이었는데 의외네요. 그만큼 이제 김영웅 선수의 성장세가 도드라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경쟁이 뚜렷한 상황이 삼성에는 오히려 좋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별로 행복할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자, 누가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시범 경기도 시작이 되고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도 코앞으로 다가왔죠? 네, 이제 내일 토요일 대전 하나전을 시작으로 시범 경기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서울 시리즈는 이제 17일, 18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서울 시리즈에서는 이제 삼성 선수들 가운데서는 투수 원태인과 또 외야수 김성윤이 포함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야구 시즌이 다가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는 축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아쉽게 승전보를 전하지 못했어요. 네, 대구는 이제 지난 3일 일요일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대구는 이제 늘 하던 대로 수비를 촘촘히 하면서 역습으로 득점을 노렸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골 결정력 부족으로 득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코너킥에서 이제 김찬의 선제 실점한 뒤 몰아붙이면서도 이제 득점하지 못하면서 아쉽게도 승점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네. 석 기자가 보기에는 페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원건 감독의 좀 용병술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선발 출전했던 이제 바셀루스 선수가 비록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전반전 내내 이제 대구에서 가장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면서 좀 기대감을 안게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 감독은 이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바셀루스를 이제 부상에서 회복한 세징야와 교체했는데요. 세징야도 이따금씩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긴 했지만 아직 몸 상태가 100%가 아닌 탓인지 좀 찬스를 만들면서도 득점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네. 대구의 이번 주 상대는 어디입니까? 네, 이제 대구는 내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K리그1 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한데 네. 대구가 최근에 포항을 상대로는 고전에 왔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항을 상대로 대구가 전적이 별로 좋지 않나 보네요. 네, 이제 대구는 포항을 상대로 통산전적에서 13승 19무 23패로 뒤지고 있는데요. 최근 10경기에서는 1승 6무 3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이제 지난 시즌 포항과 4차례 맞대결에서 2무 2패로 1승도 거두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자, 확실히 대구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느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 경기에서 비록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대구 선수들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던 바셀루스 선수에게 이제 득점포와 함께 이제 승점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은 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렬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예, 매년 3월은 바로 법인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많은 중소기업 대표자분들이나 회계 담당자분들,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법인세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어떤 세금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법인세는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인건비나 원재료 같은 사업사항 경비를 차감한 총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장부가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예. 이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도 하고 대출을 받을 때 심사 서류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회계장부의 작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뭘 주의해야 할까요? 네, 회계장부는 기업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입은 얼마인지, 불필요한 비용은 없는지, 회사의 능력에 대비해서 대출이 과다하지는 않는지, 또 판매 대금의 회수는 잘 되고 있는지와 같이 회사의 사정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오로지 세금만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작성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이익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상환에 압박이 들어오거나 이자를 높이는 것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성적표니까요. 그렇죠.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회사를 홍보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안 좋은 회사로 비춰져서 투자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에 맞게 회계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회계라는 것이 정책에 맞도록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몇 가지 항목의 경우에는 사람의 판단에 맡기게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건물을 50억에 구입하고 50년 동안 쓸 것으로 예상해서 연간 1억 원의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네. 10년 동안만 쓸 것으로 예상한다면 연간 5억 원을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회사의 수익이 4억 원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회계장부가 작성이 되면 법인세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기업의 회계 기준과 세법의 세금 부과 기준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의 수익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세무 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과할 소득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회계와 세금의 관점이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평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가치가 10억 원 증가했다고 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더 튼튼한 기업으로 보이고 싶어서 건물의 가치 증가 부분에 대해서 회계에 반영을 하고 10억 원을 평가 수익으로 잡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건물을 팔아서 수익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기업은 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서 아주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회계와 세법의 기준이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최종적인 세법 소득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세를 계산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네, 세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평등주의인데요. 평등주의요? 그렇죠. 이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세금이 매겨져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특정인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국세청에서 주로 검토하고 세무조사로 적발되는 사례를 발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인의 승용차는 업무용으로만 운행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표자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법인차를 타더라도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무를 하지도 않는 가족을 명의만 근로자로 등록을 해놓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거짓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승용차에 대한 지급액과 거짓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모두를 합해서 대표자의 연봉에 합산하게 되어서 아주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법인의 임원에게는 기준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네,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정 사람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네. 임원에 대해서 일반 직원들과 다른 상여금 지급 기준이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작성해서 특별히 높은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것 또한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고 소득을 받아간 임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또 회사의 근무를 위해서 사택을 지급하더라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사택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세청이 최근 들어서 주로 눈여겨보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법인에서 상품권 매입이 많아지면서 네. 여기에 대한 국세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상품권을 직원에게 명절이나 생일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상여금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거의 같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군요. 또 상품권을 거래처에 업무 추진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도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상품권 사용 대장을 꼭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상품권을 실제로 업무 추진에 사용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네. 실제로 업무 추진비에 사용했다면 건당 20만 원 또는 연간 1,200만 원 정도의 한도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고요.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본다면 대표자의 연봉에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상품권에 대한 이슈가 아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상품권에 대한 사용 대장을 잘 작성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을 업무 추진비로 이제 포함을 해서 사용을 했다면 한도 범위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이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20만 원 정도의 한도가 있고요. 네. 이거를 또 연간 1,800만 원 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까지 한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초과하면은 대표자의 연봉에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군요. 그럴 수도 좀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네, 당연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비용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항공료나 학원비, 병원비 같은 것들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항공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거나 법인의 제품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박람회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처럼 업무차 해외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공료라고 해서 꼭 뭐 여행을 가거나 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출장 명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명목으로. 네, 그래서 항공료라고 해서 모두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해외 출장 중이라면 관련된 출장 내역이나 증빙들을 잘 챙겨두어야 됩니다. 예. 학원의 경우에도 직원의 교육을 위한 곳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뭐 요즘 영어도 많이 교육하는 곳도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이 하죠. 그렇죠. 또 네. 기술사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학원에 가기 위한 목적과 참가자에 대한 기록이 꼭 필요하고요. 다만 입시 교육과 같은 부분은 사적 경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출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병원의 경우에도 직원이 근무 중에 다쳤을 때 골절 치료나 수술 비용을 회사에서 충분히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지를 잘 살펴서 지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법인세가 이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게 네. 항공료, 학원비, 병원비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증빙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첨부하고 사업 중에 사용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충분히 비용 처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열 씨에게 물어보아요. 오늘은 매년 3월 지금 이 기간이 법인세 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예, 최용열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일교차가 크고 또 추운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6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